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박미선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투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UN 해비타트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씩 이제 큰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이제 계속하면서 각 나라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들 이렇게 리뷰한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읽다 보면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한국이 나오는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저렴한 주택 공급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나라로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택 쪽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계속 있었고, 근데 그런 차제에 지금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주택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의 일관성하고 지속성을 견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초보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언급한 정책들을 쭉 추진해 나가실 거라고 보고, 지금 국정과제에 사실은 46번, 47번이 딱 우리 주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중에 특히 이제 47번이 청년하고 신혼부부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예전 같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펼쳐왔던 주택의 주요 대상이, 정책 대상이 가구주, 아이들을 가진 가구주 중심이고, 사실 또 약간 가족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다인, 네, 부양가족일수록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취약계층을 주로 위주로 정책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거에 당연히 이제 재원이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우선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인 가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정책 대상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파리 대책은 그쪽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사실은 청년들이 미래에 내가 주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요즘 이제 새로이 주택시장에 진입을 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다. 이전하고 되게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열악한 주거 환경이 예전에는 좀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물론 지원을 해주셨죠. 보증금을 조금씩.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격차가 너무 커서 그 위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다시 주택 시장에서 재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 부모님 세대조차도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노부모님들을 봉양하고 또 나는 그 주택을 받고 또 나는 그 주택을 내 자녀에게 주고 이러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모님들도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집을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우리만이 겪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영국 같은 데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예를 들면 뭐 X세대, Y세대 이러는 게 아니고 렌트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너네들은 아마 이 주택 가격이면 평생 내 집 못 마련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자조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유 형태도 자가로 예전에 어떻게든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보증부 월세로 시작하면 그게 갈 수 있겠나. 이제 주거 사다리가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지하 단칸방이어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나도 반지하에 혼자 살기 싫은데 왜 둘이 같이 사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싫은데 왜 둘이 같이 살라고 하냐. 나 연애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맨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자리가 보장이 되면 잠시 주거 불편함을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좀 안타까운 결론에 자꾸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말 정도에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었어요.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해보니 실제로 주거비 전세금, 보증금 또는 월세에
70%는 부모님한테 의존을 합니다. 문제는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어가는 처음 진입자로서. 그런데 월 생활비까지도 70%를 부모님한테 의존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상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열악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느끼고 있는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이제 크죠. 물론 어떻게 보면 뭐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냅니다만, 실제로 적정하다고 느끼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적정하다고 느끼는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민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임대료보다 최소한 그 정도는 낮게 청년들에게 줘야 부모님한테 크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놀라웠던 게, 주택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뭐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한마디로 주거 문맹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너무 몰라요. 이게 뭐냐면 그 누구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계약하는지, 임차인으로서의 나의 권리는 뭐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는지, 등기부등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굉장히 심하고, 또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그냥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직거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고, 뭐 옆에서 전전대인데도 불구하고 나 전세예요라고 집주인으로 왔으면 그냥 계약을 해 전세 자금을 날리고, 이런 경우를 이제 저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친구들이 무지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런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교육을 사실은 대학에서도 할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몇 시간 해도 되고요. 또 각 학교, 대학교 안에 센터가 있잖아요. 학생회. 그런 데서 또 교육을 해도 되고, 또 구청에서도 해도 되거든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우리나라 주택 정책 뭐가 또 변했나 찾아보면 어떨 땐 좀 난감해요. 아, 어디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몇 번의 클릭을 해서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용이 사실 되게 전문적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어떤 정책의 히스토리라든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쉬워요. 접근이 더 쉽고 내용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LH나 SH나 이런 사이트에 가면, 아, 이게 이제 미로인 거예요. 뭐가 되게 많아요. 일단 뭐가 막 떠요. 얘네들이 싫어하는 게 액티브S가 뜨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막 떠요. 뭘 또 깔으래요. 그리고 나서 다 클릭해서 지웠는데 찾으러 가려니까 임대주택에 가야 되는지 주거복지에 가야 되는지 뭐 주거지원에 가야 되는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전세 계약하는 거 그거는 넌 그런 것도 몰라?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미래의 영향이 더 큰 문제인데, 연애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100 정도 수준이면은 완전히 포기해야겠다라고 할 때 연애가 65점, 결혼 80점, 뭐 양육, 출산 양육 87점, 8점 막 이렇게 나와요. 거의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거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쉐어하우스, 청년들을 위한 쉐어하우스 공급을 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아까 진 박사님이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셨는데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작은 쉐어하우스 방을 쪼개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공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영국에서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집을 개조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고 작은 집 이제 방을 이제 임대를 하는데, 글래스고에서 한번 사고가 난 거죠. 화재가 나면서 대피 공간이 없고 바깥에 창살이 있어서 바깥으로 탈출을 못해서 젊은 친구들이 숨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런 쉐어하우스 공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30일 이상 뭐 이렇게 일정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지금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공급을 하는 경우는 엄청난 페널티를 물리고요. 해마다 화재 기준이라든지 뭐 조리 시설이라든지 각종 최저 주거 기준이라든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유지시켜 주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규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 민간 임대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비즈니스가 개인의 비즈니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했던 나라들이 이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이 청년들이 사실 지금 현재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 잘 몰라요. 한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면 그거 이용하고 싶어요. 이게 이용 의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청년 대상 정책들을 보면 모두 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보단 더 점수를 박하게 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 말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경험한 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린 이로부터 사실은 그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서 뭐 우대하는 정책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 주거 정책 내에 포함을 시켜서 포용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행기 정책이지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행기적인 윤활유 정책이 돼야 되고 자립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교육을 해주고요. 또 맞춤형 정책을 해서 지금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해결을 하는 치유적인 정책,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문제는 미리 예방해주는 예방적 정책,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